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3년 특례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캘린더 이어로, 그러니까 36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해외 근무 기간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고등학교 1년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년, 고1이 됐던 고2가 됐던 고3이 됐던 1년을 포함해서 중고 3년입니다. 즉 초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체류기간이 학생은 4분의 3이어야 되고 부모님은 모두 다 3분의 2 이상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의 근무 기간하고 학생의 재학 기간이 이게 겹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거는 부모님대로 따로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가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겹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모님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분이 계속 3년 이렇게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뭐 1년 반, 1년 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셔도 되고요. 또는 뭐 2년, 1년 이렇게 있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3년 기간 내에 두 분이 서로 연계해서 계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대학에 문의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다라고 해서 문의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시면 며칠 상관으로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며칠 상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사실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3년, 아까 말씀드린 3년 곱하기 365일 요거 꼭 채우고 있고, 그래서 서류 내용을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할 때도 연, 월, 일이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학교들이 일자를 잘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입국한 날짜하고 전입한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 전입한 날짜하고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좀 힘든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삼특 학부모님들의 근무나 체류 일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버님들이 중간에 중도 발령이 나는 경우, 그럴 경우에도 발령이 날 때에 명령서상의 날짜가 며칠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비행기를 타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령서상의 날짜가 며칠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특례는 입출국 날수까지 다 따져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입출국 날짜까지 다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국하는 날, 출국하는 날,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 또는 한국에서 나오는 날, 요 두 날을 합쳐서 하루로 보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하루로 보는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게 계속 많으면 생각보다 날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그냥 있는 게 제일 좋고, 특히 이제 딱 3년만 되시는 경우, 딱 3년만 되는 경우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학생 모두가 더 좀 이렇게 자주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4분의 3이나 3분의 2라고 하는 날짜가 적은 날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생각 외로 만약에 들어왔다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나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3년 특례 학기 기간 인정 기간하고 아빠의 재직 기간이 학교의 종료일까지만 있어도 인정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냥 이렇게 질문해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언제고 종료일이 언제고 그다음 이런 게 아빠 회사 근무일하고 학생의 학교 다니는 날짜가 이렇게 딱 겹쳐야 되거든요. 이게 딱 겹치는 그때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세 번째, 3년 특례 기준이 비연속이 된다는데 맞나요?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연속입니다. 연속 아니고요. 지금은 연속, 비연속 이런 말 없어졌습니다. 비연속,
이런 말 없어졌고 그냥 3년만 됩니다. 뭐 7학년, 9학년, 고2 이렇게 있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3년만 딱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이 질문하셨어요. 아마 저학년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이러신 것 같은데 뭐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로 가고 싶어요. 또는 뭐 AP 학교가 좋은가요? IB 학교가 좋은가요? 뭐 한국 학교로 가려는데 이 중복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등등의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제가 앞쪽 방송에서도 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다? 이거는 학생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내년 말이면 주재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고 한국 귀임할 때는 고3 1학기로 학교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럼 지금 학년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고3 1학기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고3 1학기 성적은 평가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입한 첫 학기 뭐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로 넘어가든 전입한 첫 학기는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학제가 바뀌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학생의 성적이 어떻는지 또는 뭐 무엇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근데 중도 귀국을 하는 경우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중도 귀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서류 평가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물론 지금 전학 가기 전까지 학교 내신이나 또는 다른 스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준비했다고 하면 네, 그런 기회들이 있겠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질문하실 때 최상위권 대학하고 중위권 대학, 그 밑에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 있는 대학하고 요 밑에 있는 대학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큰데 이 학교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건지 아니면 이쪽 학교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건지 별 구분을 안 하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표는 여기에요. 아, 그렇죠. 목표는 여기죠. 목표는 여기지만 여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심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도 그냥 서류학교, 필기학교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류학교도 최상위권이 있고 중하위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았어요. 2024년도, 2025학년도에 3특 전형이 바뀐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루머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루머입니다. 이거 3특 전형이 바뀐다는 게 아마 제가 볼 땐 수시가 좀 평가가 바뀌어요. 한국의 수시 평가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입시 제도를 바꿀 때는 그 바꾼 입시 제도에 대해서 2년 최소 2년 또는 3년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외국민 전형은 가끔 훅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정말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두고 뭐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모집 요강을 좀 꼼꼼히 보시면 나올 건데 아마 자소서에 관련된 폐지 문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의 수시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자소서를 이미 다 폐지하는 걸로 2024학년도부터는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특기자 전형이나 또는 다른 전형에 있어서는 자소서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는 12년 전과정입니다. 12년 전과정에 있어서 서울대학교는 자소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제가 접촉한 뭐 연대나 고대나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고민하겠다
네, 고민한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입시 형태가 좀 바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특히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거는 학생을 좀 이렇게 이 대학에다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사라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제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미 폐지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7월부터 폐지하는 걸로 공지가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대학교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많은 어머님들이 이거 고민하시는데요. 쉬운 과목 조합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지만 어렵지만 전공 적합한 과목 선택으로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다. 국내 대학에서 구분해서 점수를 주는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높은 점수가 우선입니다. 높은 점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전형을 하는 학교에 있어서 맨 꼭대기에 있는 학교, 뭐 예를 들자면 연대, 고대 요 정도 수준, 또는 뭐 성균관대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수준하고 밑에 있는 중앙대, 이대, 외대 이런 수준하고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최소의 인원만 뽑잖아요. 최소의 인원만 뽑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점수가 낮을 리가 없죠. 그죠? 점수가 낮을 리가 없습니다. 낮은 친구가 들어갔다? 그거는 이제 고대의 선발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어렵지만 전공 적합한 학생으로 선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수는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더 전공 적합성이 더 뛰어난가를 보는 게 연대나 고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서류 평가하는 학교 중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외대라든가 이대, 중앙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점수가 아니라 이 점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점수 차이에 의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또는 지금 뭐 IB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AP에 뭘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최소한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과목 하나, 둘 정도는 조금 더 심화 과목으로 준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최고대학, 우리 애들은 연대, 고대, 뭐 심지어 의대 이런 데까지도 도전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높은 점수가 나오면서도 과목 선택이 적합한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도전을 하지만 중간에 점수가 안 나오면 굉장히 많이 좌절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쉬운 거를 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전공 적합한 게 없는 경우도 너무 힘들고요. 뭐 예를 들면 역사학과 이런 걸 선택하는데 역사 과목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공대를 쓰는 친구가 물리를 전혀 안 했다 이러면 대학에서는 갸우뚱하죠. 네. 그리고 공대나 뭐 이과대학 이런 걸 가는데 수학이 높은 레벨이 아니다. 그것도 역시 갸우뚱하겠죠.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전공 적합성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과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특이 기본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성균관대학교 거의 작년도 모집 요강을 보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작년도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공통 제출 서류 이렇게 돼 있죠. 공통 제출 서류가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입학원서, 제출 서류 목록표,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외국 학교 조사표 이런 거는 원서 접수할 때 그대로 사이트에다 접수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리 이런 서류, 이런 날짜나 학교 이름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미리 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앞으로 없어지지만 뭐 다른 학교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요건 예,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마다 이게 학력 조회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사인만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인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데 양식은 다 나와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 중등, 고등 어떤 학교 다녔잖아요.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를 다닌 것을 대학이 확인해 봐도 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 다녔고 무슨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우리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학적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격 요건이 사라지는 거죠. 네. 재외국민은 홈스쿨링이나 또는 검정고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우리 애가 졸업장을 따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어. 한국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어. 한국 검정고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검정고시는 우리 재외국민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는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에 이 친구가 정말 다녔는지를 대학에서 이 초등학교로 연락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이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회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우리 학교 분명히 초등학교 다녔는데 이 학교가 사라졌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면 모든 서류가 그냥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른 학교나 누군가가 이게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보관을 하고 있고 서류를 어디 띄는지는 교육청에 가서 물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다 물어보시고 나중에 대학에서 문의할 때 어느 쪽으로 연락하면 되느냐? 그 옆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그 학교가 폐교된 다음에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연락처를 받으셔서 그 학력조회 동의서 또는 여기 외국 학교 조사표 이런 데다 연락 가능한 번호를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학력 조회가 안 되면 학력 조회가 안 되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그다음에 초, 중, 고 다 성적 재학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졸업 증명서가 없죠, 그죠? 초등이나 중학교에 졸업 증명서가 없습니다. 졸업 증명서를 내라는 학교도 있는데 요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옮기다 보면 졸업 못하고 옮기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뭐 한국 학교에서 6학년 1학기 다니다가 인터로 넘어갔다. 그럼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졸업 증명서는 잘 안 받습니다. 다만 여기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맨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는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재학증명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사일정표. 요즘엔 아까 그 자격 요건에 대한 거를 강화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사일정표를 굉장히 까다롭게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같으신 경우는 학사일정표를 꼭 좀 받아 놓으세요. 각 대학마다. 각 학교마다. 초등, 중등, 고등. 근데 그거 없는데요. 할 수 없죠. 그러면 고등학교 거. 고등학교 것만이라도 학교 캘린더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캘린더는 학교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서, 이건 사유서는 뭐 학기가 빠졌다든지 중복했다든지 뭐 월반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서가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내 체류를 했다든지, 왜냐하면 학교는 등교 안 하고 온라인 수업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서들도 지금 이제 이 사유서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입국 사실증명, 여권사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지원자 본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학생 이름으로 서류 띄셔야 돼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부모님 다 포함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르니까 대학별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재직 형태별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파견 근무자이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현지 법인 취업자신지 아니면 자영업자신지 여기에 따라서 제출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씩 다른데 특히 이제 현지 법인에 취업하신 경우가 제일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요거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주는 중국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떼어달라 그러면 회사가 네가 왜 우리 회사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완화가 돼서 등록증 또는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여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세 납부 이력 이런 걸로 내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현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내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아버님들이 미리 회사에다 문의하시고 뭐가 이제 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때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지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이게 세금 납부 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세금 납부 증명에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영원 낸다든지 마이너스라든지 그 경우에도 세금 납부 증명을 띄면 나옵니다. 영원이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록이 안 나오면 자영업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중국도 이미 온라인으로 다 그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증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들 중에서 가끔 그러신 경우 있잖아요. 회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또는 뭐 자영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명의가 중국 사람 명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보니까 세금 기록이 없는 케이스들. 나는 분명히 일은 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으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이신 분들은 반드시 세금이 지금 납부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재학 기간하고 그게 맞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 지금 바뀌는 2023년도에 바뀌는 그 3특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항인데 한국 외대가 이제 서류 평가로 바뀌어요. 한국 외대가 서류 평가로 바뀌고 그럼 성친여대가 이제 면접으로만 바뀌는데 그전에는 필기시험 봤었는데 면접으로 바뀌고요. 네. 그 외대가 서류 평가로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 이화여대도 지금 변경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류로 바뀝니다. 사실 이화여대가 서류로 바뀐다고 하는 거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필기시험 보는 게 쉽지 않았었고 그렇게 시험이 이렇게 뭐 꽤 까다로운 편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서류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화여대가 들어가기는 좀 쉬운 학교일지 몰라도 나오면 훨씬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을 혼자 한국으로 보내야 돼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든지 근데 그 집이 서울이랑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자취를 시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화여대 기숙사 진짜 좋습니다. 네.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네. 남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굉장히 안심하죠. 네.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이 꽤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약학과가 3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변화이고요.
그래서 지금 필기시험이 남아있는 학교가 경희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인하대, 숙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얘네들이 언제 필기해서 서류로 바뀔까 또는 뭐 바뀔 거다라고 하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바뀐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최소한 올해는 필기시험 볼 겁니다. 네, 올해는 필기시험을 볼 거고요. 뭐 바뀐다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로 간다는 거는 서류평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힘든데 이 중에서 뭐 경희대 정도는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학교들이 쉽게 바뀔까 아마 필기시험 보는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 이게 경쟁률을 좀 비교해 보시면 3년 특례인데 이게 3특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늘었죠. 전체 3,000명에서 3,670명 이렇게 수준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는데 경쟁률도 늘었고요. 이렇게 늘었는데 보시면 이제 서강대는 워낙에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원래부터 11대 1 뭐 이렇게 수준이 높았고요. 한양대가 지금 7.34대 1이었는데 11.55대 1로 늘었잖아요. 한양대가 이렇게 는 이유가 뭐냐면 2021학년도까지는 이게 필기시험을 봤었는데 작년부터 서류로 돌아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대를 쓰려고 했고 한양대는 필기시험으로 고민 안 하던 친구들이 성대 한양대를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연대나 고대 6, 7대 1이니까 6명, 7명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고대 수준하고 밑에 있는 대학들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개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누구라도 연대부터 시작하겠죠.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대가 하나 들어오면 여학생들은 이대를 하나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6개 카드를 쓸 수 있을 텐데 결국 연대를 붙을 수 있는 친구가 고대도 붙을 거고 서강대도 붙을 거고 성균관대도 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 합격하는 경우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특 입장에서 바라보면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나 성대, 한양대 뭐 이렇게 쓴 친구라고 한다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최종 등록은 한 곳에 하겠죠. 어디? 연대 등록하겠죠. 연대 등록하면 고대 자리가 비고 성대도 자리가 비고 서강대도 자리가 비고 한양대도 자리가 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아이들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여름에 결과들이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막 다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다. 작년에 특히 그 IB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지도 못해요. 아니 걔가 거기를 떨어져?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님들 뭐 눈물바다 되셨고요.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합격증도 보여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지난번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합이 돌면서 추가 합격이 돌면서 사실 연대는 거의 추가 합격이 안 돌았습니다. 왜? 애들이 선택할 때 제일 높은 거 선택하게 되니까 연대를 선택하게 됐을 거고요. 고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특히 성균관대, 한양대는 매우 많이 돌아서 예년 수준, 네, IB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연대의 수시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죠? 연대 수시 언더우드가 또 일정 문과 학생들의 일부를 많이 수용해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밑으로 가서는 예년 수준을 좀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도 3특은 경쟁은 매우 치열할 거고 그리고 최초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최초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최초 합격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최초 합격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추합을 노리는 방향으로 작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여기는 이제 필기시험을 보는 학교, 작년까지 필기시험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인데 경쟁률을 보시면 작년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조금 높아졌거나 떨어졌거나 그런데 수준이 대부분 여기를 보시면 3대1, 4대1, 5대1 뭐 요 수준입니다. 유독 여기 건국대만 8대1이죠. 건국대만 8대1인데 건국대가 8대1인 이유는 건국대가 시험을 보는 날 다른 학교들이 아무도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여기에 몰렸고요. 경희대는 이제 홍대랑 같은 날 둘이 겹쳐서 시험 봤어요. 그래서 경희대랑 홍대 두 개의 경쟁률을 합치면 건국대 경쟁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시험 보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한 3대1 정도의 이 수준이면 추합 가면 다 붙습니다. 3대1 정도 수준이면 추합 가면 다 붙고요. 5대1 정도만 돼도 네, 5대1 정도만 돼도 웬만하면 추합에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기시험 보는 학생들은 뭐 3등 학생들인데 필기시험 보는 걸로 내가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조금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뭐 미리 설레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3특에 필기시험 보는 친구들은 조금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런 학교를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괴감이 든다든지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위쪽에 있는 학교들 가려면 한국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해야지 가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네. 그 전교 1등 해야지 가는 학교인데 우리는 특례라는 제도 때문에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우습게 생각하는 학교에 실제로 진학해 보면 네, 정말 날고 기는 아이들이 막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학교에 가서 만나게 되는 충격이 조금 더 큽니다. 네.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지필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나 이제 면접 보는 학교들인데 지금 면접 보는 학교들은 보시면 경쟁률이 예, 그냥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하면 그냥 합격하죠. 네. 여기 정말 좋은 학교 이제 사실 명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폐교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명지대학교는 올해 아무도 안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네, 이런 학교들도 서울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죠. 굉장히 좋은 학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례생들은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분리배우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위챗,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상담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여는 거는 항상 무료로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해드리고요. 개인 상담은 상담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